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센터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유닉스 및 리눅스 시스템 과목을 담당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리눅스가 쓰이는지 또는 어떠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왜 리눅스를 배워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저 목차는 요즘 4차원 시대의 IT 패러다임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곳에서도 리눅스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운영체제 개념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리눅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그리고 특강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이 리눅스인데요. 리눅스의 계보, 리눅스란, 리눅스와 윈도우의 비교, 리눅스 서버 운영체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례로 빅데이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눅스 운영체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리눅스를 배워야 하는지, 그게 배워야 하는 필요성인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클라우딩 컴퓨팅에 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 이것은 어디서든 편하게 원하는 시점, 언제든지 구성 가능한 컴퓨팅 자원의 공유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유 시설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서버, 그다음에 저장 장치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공유시켜 놓은 시설을 저희가 말하는데, 이것을 바로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클라우딩 컴퓨팅은 누가 사용을 할까요? 지금 저기 요 그림의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요 부분이 클라우딩 컴퓨팅에 관한 내용이고요. 밑에 보면은 태블릿 PC,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노트북,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폰, 그다음에 데스크탑 등이 여기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는 공유 시설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위로 보내고 또 위에서 밑으로 가져오기도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거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는 홈 오토메이션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오토메이션이라는 거는 주택의 안락함, 편리함, 보안, 에너지, 적절한 에너지들을 우리 가족 구성원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해 주면서 자동으로 집안의 일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홈 오토메이션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 때 어떤 것을 이용을 할까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TV 같은 데서.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바로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집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도 스마트 홈 이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홈 오토메이션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방 안에 있는 불을 켜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겠죠. 하지만 홈 오토메이션이라면 내가 침대에서 일어날 때 그거를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실내 등을 켜주게 되면 내가 굳이 캄캄한 방을 떠듬떠듬 하면서 불을 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거, 특히 집안에서 제공해 주는 거를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는 마지막으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제대로 된 영어의 단어보다 IoT 또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 기존의 단순한 인터넷은 컴퓨터나 아니면 전화에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물 인터넷에서는 이 세상에 공존하는 모든 사물들을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인터넷을 구성하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이제 부모 엄마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가스불을 켜놓고 내가 어디를 나갔어요. 나가서 생각이 난 거예요. 가스불 켜놨다라는 것. 이렇게 사물 인터넷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스에 불이 올려져 있는 그것을 가스를 정지를 시키고 집안에 아무 일 없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물론 사물 인터넷에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과의 연결, 사물과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사물 안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예, 방금 전에 저희가 클라우딩 컴퓨팅, 홈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저는 했고요. 여러분은 들으셨어요. 이제는 생활 곳곳에 스며든 사물 인터넷에 관한 한 5분 정도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시청을 해야 되는데요. 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은 다운로드해서 다 보시면 되고요. 또는 그 동영상 자료 밑에 보면 그 URL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글로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분 동안만 시청을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부족하시죠? 그러니까 꼭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든지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홈 오토메이션, 사물 인터넷은 누구 또는 무엇에 의해서 제어가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건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쉽게 접하고 바로 옆에 있는 스마트 기기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이죠. 예, 맞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얘네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안에 관련된 앱을 설치해서 서로 연결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다 제어해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과연 그 스마트 기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앱이나 그런 제어하는 또는 서버에 연결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운영 체제로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예,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이런 그 생각해 보셨다면 이제는 그것에 하나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공된 이미지를 잘 보시면 거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들의 로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보셨나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윈도우 10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닉스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리눅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애플 iOS, 그 다음에 우리의 안드로이드 OS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렇게 운영체제의 로고들을 제가 모아놨는데 이런 운영체제의 로고들 중에서 아니면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운영체제,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는 보면 하드웨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러분도 알고 있는 OS입니다. OS라고 많이 보셨죠?
예. 이렇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걸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개인용 운영체제가 있고요. 서버용 운영체제가 있고 모바일 OS 운영체제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두 개만 들었는데 이제 모바일이 또 등장을 해서 분류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용 O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즈, 맥 OS, 리눅스를 말하고요. 서버용 OS는 윈도우즈 서버, 그다음에 유닉스 서버, 리눅스 서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OS가 있는데 모바일은 안드로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안드로이드 OS와 애플에 해당하는 iOS, 아이폰에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운영체제에 관한 내용에서 지금 개인용, 서버용, 모바일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리눅스에 관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의 주제가 What is Linux잖아요. 그래서 리눅스에 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뜬금없지 않나요? 지금 보면 리눅스를 설명해야 되는데 리눅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건 전혀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리눅스의 계보 그래 놓고 배포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이 배포판이라는 거는 리눅스에서 리눅스를 한다라면 한 번쯤 들어본 말이고 이 말을 알아야지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리눅스 커널이에요. 얘는 OS,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의 핵심이에요. 얘는 핵심이고요. 사용자가 쓰기 편리하도록 이 안에 응용 프로그램과 또는 리눅스를 배포하는 각 회사에서 만든 그 리눅스 운영체제의 상품명을 우리가 배포판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기 상품명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무슨 배포판 이렇게 말을 붙여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리눅스에 개복을 했더니 무슨 그림이 나왔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좀 그러긴 한데 이 그림을 설명하는 이유는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연도는 2007년도까지밖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2019가 아니고 2020년이죠. 2020년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2007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얘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구글링을 해서 레드햇 계열의 리눅스 또는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를 찾아보면 거기에는 2010 몇 년도까지의 다 계열에 해당하는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GNU 리눅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어떠한 레드햇 계열이든 데비안 계열이든 어떠한 계열이든지 간에 모든 시작은 GNU 리눅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럼 이제 잘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요 기간에 요 연도에 새롭게 등장한 배포판이에요. 새롭게 등장한 배포판의 이름들이 이렇게 여기 적어져 있어요. 1999년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01년에 무슨 리눅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2019년까지 따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GNU 리눅스, 즉 리눅스란 이름으로 붙어 있는 배포판은 약 300여 가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많은 걸 다 쓰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제일 먼저 배포판 중에서 사용하는 데비안이라는 배포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데비안인데 GNU라는 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GNU. GNU라는 거는 리눅스를 하다 보면 엄청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GNU 프로젝트 그룹
예, 그룹이라는 걸 만들면서 GNU 정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 그룹에서 강조하는 GNU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GNU 정신은 누구나 자유롭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복사하고, 그다음에 수정하고, 그다음에 배포할 수 있는 누구도 그런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선언문이에요. 선언문. 예. 이 선언문인데, 즉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제가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썼는데요. 제한할 수 없다. 복잡하게 썼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라이센스가 프리예요. 라이센스예요. 리눅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료 배포예요. 그리고 윈도우즈처럼 라이센스라는 게 없어요. 무료예요. 여기 GNU 프로젝트 그룹에서 선언한 이 내용이 바로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프리 라이센스예요. 우리는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데비안은 이 GNU 그룹에서 말한 이 정신에 가장 충실한 배포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그 정신을 지키고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유료로 돌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GNU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유일한 배포판 그랬어요. 그리고 안정성과 보안에 중점을 둔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료로 배포를 하다 보니 가장 큰 문제점이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등장하는 게 보안이에요. 그리고 이 데비안은 GNU 정신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지만 리눅스의 모체가 뭔지 아십니까?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나오게 된 그 모체는 바로 유닉스예요. 유닉스. 이 유닉스라는 거는 우리가 1969년도 때부터 유닉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서버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게 유닉스잖아요. 그래서 서버로 자리를 잡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 보안이 중요하고 안정성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사용한 게 그래서 안정성과 보안에 중점을 둔 거고요. 또 데비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다른 리눅스 배포판의 기반으로 써요. 이게 GNU 정신에 아주 충실한 거죠. 자기네가 만든 배포판의 리눅스를 자기 이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리눅스에도 기반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비안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쓰는 배포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분투예요. 우분투인데 데비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데비안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우분투가 만들어졌지만 이 우분투가 제가 별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우분투는 리눅스를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서버용 PC가 아니라 개인용 PC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윈도우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영체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지금 자기 집에 컴퓨터가 있을 텐데 기본이 다 윈도우즈로 되어 있죠. 그 윈도우즈의 특징이 그래픽 화면이잖아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아이콘들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쵸? 우분투가 바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분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리눅스를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우분투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레드햇이에요. 데비안보다 훨씬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배포판으로 평가받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가장 인기 있는 배포판으로 평가받은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RPM 매니저. RPM 매니저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잠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1998년인가부터 리눅스를 시작을 했는데 설치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밤새워서 11번까지 설치한 적이 있어요.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리눅스를 안 해라고 접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접어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쓰고 있길래 봤더니 이 RPM이라는 이 패키지 매니저 때문에 설치하는 게 쉬워진 거예요. 우리 윈도우에서 셋업 더블 클릭하면 쫙 설치되듯이 얘도 RPM 명령을 쓰게 되면 그냥 설치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리눅스가 좀 더 이렇게 대중한테 다가갔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것 때문에 레드햇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배포판으로 평가를 받았었죠. 그런데 레드햇은 GNU의 정신을 따라서 하기도 했지만 중간에 기업용으로 유료화를 시켰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 아이콘 빨간 모자 보셨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를 위한 페도라를 무료 제공했어요. 어차피 일반 사용자에도 제공을 해야 되니까 기업용은 유료로 따로 레드햇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사용자를 위한 거는 페도라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죠. 페도라. 그래서 이게 바로 레드햇이에요. 이제는 배포판의 마지막으로 레드햇이 공개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를 그대로 가져와서 레드햇의 빨간 모자하고 레드햇이라는 이름을 빼고, 그러니까 브랜드하고 로고만 빼고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OS 버전, 커널 버전, 패키지 구성이 똑같고 바이너리가 100% 호환이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쓰죠. 저도 페도라보다 CentOS를 가장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서버용 운영체제를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이 CentOS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할 때 많이 쓰는 또 리눅스로 알려있고 저도 강의를 할 때 CentOS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로고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리눅스 계보에서 배포판 가장 많이 쓰이고 알려진 거 4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4가지의 배포판 중에서 개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리눅스별 사용률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개인 사용자라는 걸 보셔야 돼요. 서버가 아니고 개인 사용자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맨 앞이 우분투, 그 다음에 데비안, 그 다음에 리눅스 민트, 페도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트도 개인용 리눅스로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파란색이 바로 뭐냐면 우분투예요. 자그마치 여기 옆에 있는 수치로 따진 거 비교하면 한 80%가 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비안이에요. 데비안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많이 쓰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분투가 많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화면이 윈도우즈하고 많이 비슷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이 낯설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아까는 개인 사용자였지만 이제는 웹서버로 사용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즉 서버용 운영체제로 쓰이고 있다는 건 말을 하겠죠. 먼저 2014년을 보게 되면 데비안이 30.4%로 1등을 차지했네요. 우분투가 24.8%로 2등을 차지했어요. 근데 어차피 우분투도 데비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이 2개를 더했더니 56.2%가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페도라, 그다음에 레드햇 2개 더해봤자 6.9%밖에 되지 않네요. 2014년 이전까지는 페도라하고 레드햇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리눅스 운영체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주로 이제 CentOS를 쓰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이렇게까지 뒤집어질 줄은 생각을 못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16년을 보면 이제는 데비안이 32%고요. 우분투가 엄청 올랐어요. 거의 8% 정도 올랐어요. 그렇지만 얘도 데비안이니까 합쳐서 64.1%니까 50% 넘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페도라고 레드햇도 떨어졌어요. 5.9%에서 이제 거의 5%대로 떨어졌네요. 가스로 떨어지고 있네요. 이게 2016년에 나온 웹서버로 운영되는 리눅스별 사용률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는 이제 2016년하고 2018년인데 2018년 걸 보겠습니다. 2018년 드디어 바뀌었어요. 전세 역전이에요. 웹서버로 운영되는 운영체제도 뭘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우분투를 많이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우분투가 자그마치 39.2%고요. 데비안이 31.3%니까 두 개 더하니까 70%가 나왔어요. 엄청나죠. 그쵸?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분투는 분명히 개인 사용자가 많이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웹서버에서도 우분투를 훨씬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결과로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리눅스 사용자들이 등록한 사용 대수 중 무슨 말이냐면 나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해요 라고 등록한 사람들을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대수를 보니까 우분투가 39,000대이고 데비안이 26,000대예요. 약 66,000대 정도가 나는 리눅스를 운영체제로 사용합니다 라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눅스 카운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인 못했습니다. 들어갔더니 비용을 내라 그래서 요것만 확인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제가 이제 구글에서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포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리눅스의 배포판들도 알았고 현재 사랑받고 있는 배포판이 무엇인지도 제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리눅스가 무엇인지 우리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It starts with Linux는 리눅스와 함께 시작합니다라는 건데 이건 한 1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동영상이니까 이거 끝까지 보시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Linux in general is what's driving the innovation of today. From virtualization to cloud to containers to Kubernetes. The reason why these platforms exist is because Linux existed. And so it's still the foundation of everything you do. So we start to see customers now using these four footprints of physical, virtual, private clouds, and public clouds. That's the biggest change today, is customers are really taking advantage of those four footprints for what's appropriate for the application to run, but they want to run that as one environment. But the first change had to be Linux, the second change had to go from that on virtualization on top of Linux, the next change is to public cloud, and now we come to Linux containers to be able to be the vehicle to get those applications all across. That's what we mean by consistency for the application, so that an IT department that has applications spread across all of those footprints can manage it, secure it, and orchestrate it in one consistent way. 예, 한 1분 10 몇 초 정도 되는 거 다 보셨죠? 이 동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뭔가요? 한마디로 우리는 리눅스와 함께 시작합니다예요. 그리고 이 동영상 안을 보게 되면 리눅스는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거 기반이 되는 거를 배워봐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4가지의 배포판 설명드렸지만 아니면 또 다른 배포판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배포판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배포판을 선택을 했든지 우리는 리눅스에 관한 기본 지식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동영상을 시청을 하셨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리눅스와 함께 시작하다라는 말을 했고 모든 활동의 기반은 리눅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딘가에서 쓰고 있는 리눅스를 우리가 배포판에서 선택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배포판을 쓸 거야. 그러면 선택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리눅스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눅스는 다양한 컴퓨터 운영체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중사용자, 다중작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운영체제입니다. 다중사용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멀티유저 개념이죠. 영어로 바꿔놓은 거니까. 하나 서버에 한 명 이상의 수백, 수천 명이 연결돼서 각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그 서버에 접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다중사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다중 작업이라는 거는 다중 사용자가 자기 계정 가지고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작업을 하나만 할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컴퓨터 키면은 음악을 듣는다고 음악 틀고 워드 작업하고 워드 작업하다가 옆에서 카톡에서 카톡 하니까 카카오톡에 PC를 열어서 응답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과연 하나만 하는 건가요? 벌써 내가 봐도 4개가 열려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다중 작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리눅스는 그것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운영 체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강의하다 보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다중 사용자가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 곳의 위치가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건물에 있지 않는 것처럼 다 연결해서 서버에 연결해서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운영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지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GNU, GPL 정신에 의거해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배포할 수 있는 게 리눅스예요. 아까 리차드 스톨만이 만든 GNU 프로젝트 그룹에서 선언한 선언문들이 걔네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GPL인데 이 GPL은 말 그대로 자유 라이선스예요. 프리 라이선스를 거기에 관한 내용이 만들어진 사용 허가권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리눅스 사용자는 현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IT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모든 기반이 리눅스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리눅스를 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정성, 보안성, 신속한 기능 이것들은 리눅스가 예전부터 서버로 이용했던 유닉스를 모체로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런 기능들은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보강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픈소스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쓰죠. 슈퍼컴퓨터에서 쓰고 있어요. 예전에 슈퍼컴퓨터 그러면 운영체제 무조건 유닉스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쓰죠. 거의 다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제일 많이 쓰죠. 아이폰보다. 이게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기반이에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까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눅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눅스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제 리눅스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공개형 오픈소스 운영체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PC를 보게 되면 인텔, 그 다음에 AMD 이거 들어보셨죠? 이런 하드웨어죠. 이런 하드웨어에 들어있는 인텔과 AMD 사이는 그런 기술적인 지원도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개형 오픈소스라고 그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윈도우즈는 폐쇄형이에요. 거기는 그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만 그 소스를 수정할 수 있지 여기 나와 있는 리눅스는 그렇지 않아요. 공개형 오픈소스 운영체제이고요. 신뢰성과 최고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유닉스를 모체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유닉스 서버라 하면은 다 믿거든요. 신뢰성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모체로 해서 그 성능을 보장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CUI와 GUI를 지원해요. CUI는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고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는 GUI 환경이죠. 화면 뜨면은 다 그래픽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데 리눅스는 둘 다 지원해요. 근데 이제 개인용 사용자가 사용하는 리눅스는 GUI를 많이 쫓아가는 추세이고요. 서버는 거의 GUI예요. 서버는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픽 프로그램은 무겁잖아요. 근데 리눅스는 둘 다를 다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데요. 이 파일 시스템은 EXT로 시작하는 3,
EXT로 시작하는 4, 그 다음에 미닉스, 그 다음에 제닉스 등등등 이런 것들의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은 EXT4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죠? FAT32나 NTFS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눅스는 더 있어요. 지금 제가 적은 건 4개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을 위한 셀을 제공해요. 이 셀은 SHELL 해서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명령어 해석기예요. 명령어 해석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키보드에다가 5 더하기 2를 입력을 했어요. 우리는 다 7인 줄 알죠? 컴퓨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컴퓨터는. 못 알아들어요. 왜? 여기 나와 있는 5나 더하기나 2나 이 꼴은 사람 위주로 만들어진 언어이고 숫자예요. 이거를 뭐로 바꿔야 되나요? 5는 0, 1, 0, 1, 0, 1, 0, 1 플러스 0, 0, 1, 0 이렇게 바꾸고 0, 1, 1,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보지만 우리는 또 요걸 못 알아봐요. 이거 나오면은 101 더하기 10은 111인데 111 나왔네 진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듣는 거니까. 그래서 요 더한다는 의미. 이게 명령어잖아요. 더해라. 명령어잖아요. 얘가 그죠? 이거를 플러스 기호를 집어넣으면 이 셀에서 얘는 더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컴퓨터에다가 전달을 해줘요. 그럼 컴퓨터가 딱 보고 더하라는 뜻이네? 2개를 더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뿌려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해주고 실행시켜주는 게 셀이에요. 그냥 리눅스를 이제 직접 하시게 되면 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평소 그냥 리눅스에 붙어 있는 게 셀이니까. 그럼 그때 가면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리눅스는 메인 메모리에 램 많이 사용 안 해요. 리눅스를 설치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서버용보다 이제 대형 컴퓨터 같은 데 설치하면 메모리 사이즈가 더 크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수업할 때 하는 거 설치하면 디폴트 2048 나와요. 메가. 이거는 2기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 32기가짜리거든요. 근데 윈도우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눅스는 2기가 또는 1024 메가바이트. 이거는 1기가. 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저는 리눅스 설치할 때 2048로 많이 잡긴 하는데요. 이렇게 램 사이즈나 다른 자원들의 기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왜요? 그래픽 서버는 그래픽 GUI보다 CUI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윈도우즈처럼 그래픽 바탕에 모든 작업을 해야 된다라면 요거 갖고 안 되죠. 저 아까 32기가바이트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드웨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리눅스의 특징이죠. 네.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리눅스가 무엇이고 리눅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는 리눅스와 윈도우즈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윈도우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리눅스보다 윈도우즈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윈도우즈의 강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여러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겠군요. 컴퓨터를 한번 밑에 작업 표시줄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표시줄에 과연 몇 개의 창이 열렸을까요? 저 같으면은 윈도우 탐색기,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엑셀,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그쵸? 구글 켜서 검색해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메일도 따로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카톡, 벌써 저 6개 띄웠어요, 이렇게. 그쵸?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수행이 가능한 게 윈도우즈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GUI 환경이에요. 물론 윈도우즈도 CUI 제공을 해요. 근데 전문가 아니면 거의 안 쓰죠. 그냥 명령어를 CMD 치고 엔터 치면 검정화면 나오잖아요.
이 검정 화면에서 작업하는 게 초보자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은 이거 필요할까요? 그래서 윈도우즈는 거의 GUI 환경이고요. 사용자 입맛에 맞는 게 많죠. 그다음에 명령어 입력이 아니라 사용자 행동이에요. 마우스 클릭. 마우스 클릭하면 모든 게, 더블 클릭하면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령어 입력을 키보드로 안 하죠. 이게 윈도우즈 강점이고요. 또 윈도우즈 프로그램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고 사용자 적응이 쉽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MS 오피스 한번 볼게요. MS 오피스. MS 오피스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등등이 이제 설치가 되죠. 그러면 걔네들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거기 MS 오피스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내가 설치해서 딱 열어봐도 MS 오피스 시리즈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윈도우에서 작업하는 거는 응용 프로그램 설치나 작업을 할 때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엑셀은 엑셀에 맞는 기능이 들어있고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에 맞는 기능들이 들어있지만 각자에 맞는 기능 빼고는 다 메뉴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배우기 쉽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서 사용자 적응이 쉬운 게 윈도우즈의 강점이에요. 이제는 리눅스의 강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의 강점은 첫 번째가 신뢰도예요. 물론 윈도우즈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윈도우즈 여기 보면 윈도우보다 신뢰도가 뛰어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리눅스는 오픈소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픈소스고 리눅스 또 하나는 이번에 버전이 예를 들어서 8.4 버전이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어요 라고 구글에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석해서 취약점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약점만 찾아서 구글에 딱 올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취약점을 또 가져다가 요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취약점 발견해서 수정한 게 또 구글에 떠요. 그러면 요 만든 회사에서는 요 수정된 걸 테스트해봐서 다시 패치 버전으로 또 내려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윈도우보다 신뢰도가 뛰어나다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윈도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폐쇄형이라고. 그러니까 윈도우즈를 개발한 사람만이 가서 고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에러 나면 패치 버전 받을 때까지 오래 걸려요. 그 안에서 다 테스트해서 넘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신뢰도가 윈도우보다 높다라는 거고요. 성능은 서버 운영체제로 적합한 게 리눅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픽 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그래서 리눅스 메모리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항상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겁거든요. 그래서 성능은 서버 운영체제로 적합한 게 리눅스이고요. 기술 지원은 아까 리눅스는 배포판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배포판들이 어떤 회사들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오픈소스도 여기서 또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들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리눅스는 해커 때문에 컸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커들 때문에. 우리 보통 보면 해커는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해커들이 이렇게 취약점 찾아내면 또 다른 해커들이 이거 수정본 올리고 또 갖고 오면 또 취약점 찾아내고 이 일들을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리눅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많이 성장을 한 게 리눅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구축 비용이에요. 아까 무료라고 이야기했죠? GNU 정신에 의해서 무료여야 되고요. 무료 배포해야 되고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새롭게 운영체제로 설치를 하려면 이런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안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료 제공이지만 네, 그 안에 리눅스 안에 쓰는 응용 소프트웨어들도 무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가끔 유료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 등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도 윈도우즈가 운영체제부터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사서 내 컴퓨터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상으로 구글에 보시면 비용으로 리눅스하고 윈도우즈를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윈도우즈 진짜 엄청 많이 들어요. 달러로 계산해서 나오니까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리눅스는 윈도우즈보다 신뢰도가 좋고요. 성능도 뛰어나고 기술 지원인데 그 윈도우즈는 MS사에서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구축 비용 등이 다 무료로 되기 때문에 윈도우즈보다 훨씬 강한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윈도우즈에 관련된 컴퓨터를 설치하면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컴퓨터 한 대당 물론 라이센스비로 내야 되니까 아무튼 돈 많이 들어가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리눅스하고 윈도우즈 비교해 놓은 거 마지막이에요. 다 놔두시고요. 보세요. 사실은 사용자는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얘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리눅스 운영체제에 관한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그런데 비교한 것의 마지막은 사용자는 운영체제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여기 이제 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됐나? 이 학생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학생이 운영체제 솔라리스, 리눅스, 윈도우즈 NT, 윈도우즈 10 이런 거 골라서 가나요? 생각해보세요. 골라서 게임하나요? 안 그래요. 이 학생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것들은 자기하고 해당하는 사람 없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나 지금 윈도우즈 NT에서 게임하고 있지? 리눅스 사고 있지? 이러면서 게임을 하나요? 전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리눅스가 윈도우즈보다 뭐 강점이 있고 더 낫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는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밑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 몰라요. 사용자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응용 프로그램만 잘 돌아가면 돼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학생이 아니고 학생이죠, 참 여러분들은.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다고 말씀을 듣긴 했지만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는 아까 리눅스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리눅스 서버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가 프리 라이센스예요. 무료로 배포하고 무료로 설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용 제한이 없어 구축하는 모든 시스템에 추가 비용이 전혀 안 들어요. 전혀.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버전을 5버전 설치해서 안 된다고 6버전 설치하면 되고 지우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프리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한 보안은 요즘은 보안이 운영체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픈소스 운영체제의 특징 때문에 보안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리눅스는 해커들에 의해서 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해커들이 공격해서 들어오려면 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이게 또 리눅스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해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배포판 만든 회사 사람들이 다 해커라는 건 아니고요. 보안을 강화시키죠. 그때 제일 첫 번째로 강화시켜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사용자예요. 사용자한테 비밀번호 몇 자 이상 이거 지켜야 되고 요즘 특히 우리가 뭐 특수문자에 대문자, 소문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지켜서 한다면은 보안은 첫 번째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비밀번호나 그다음에 아이디 같은 거 그리고 회사에서 리눅스에 접속해서 쓸 때는 5분 이상 자리를 띄우지 말 것. 아니면 5분 되기 전에 자동으로 로그 아웃되게 이렇게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 사용자 체제이므로 사용자는 보호 모드에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가 아까 아이디와 계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가 계정이죠. 참 아이디와 비밀번호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는 우리가 만드는 파일들이 전부 다 권한이 다 자동으로 부여돼요. 근데 리눅스는 아니요, 윈도우즈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내가 파일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은 나만 쓸 수 있게 보호 모드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보안이 윈도우즈보다 훨씬 더 나아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단점도 포함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서 좋아진 거겠죠. 그 다음에 오픈소스예요.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가 되게 빠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구글에서 뒤집으면 진짜 금방 나온대요. 그리고 직접 소스를 수정할 수 있어요. 오픈이니까. 그리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줘요. 그럼 그걸 테스트해서 또 취약점이 나오면 또 올려요.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이제 아까 사용자가 많이 쓰는 리눅스가 우분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분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패치 버전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버전이 나온대요. 근데 거의 패치 버전이 6개월에 한 번씩 나온대요. 그거 되게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터미널의 기능이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리눅스는 GUI도 지원해주고 CUI도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CUI 기능은 이렇게 검정 바탕에 흰글씨가 나오는 이런 터미널이 다 제공이 돼요. 근데 터미널 최대 6개까지 열어서 내가 쓸 수 있어요. 6개까지 열어서 쓸 수 있고요. 더 확대해서 쓸 수도 있어요. 터미널을. 그래서 이 터미널은 모든 환경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터미널의 기능이 아주 우수하고요. 특히 터미널은 CUI는 GUI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명령어나 모든 작업을 내가 손으로 다 입력하고 다 만들어주고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터미널의 기능 우수예요. 처음에는 되게 싫어해요. 맨날 이런 거 입력한다고. 근데 하다 보면 좋아해요. 손도 많이 움직여서 좋아해요. 나중에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리눅스 못했다가 나중에 잘하는 거 보면 신기하고 한 학년씩 올라갔다 보면 저보다 더 잘해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하게 느끼는 게 리눅스 강의할 때 가장 뿌듯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리눅스 서버 운영체제에서 먼저 여기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서버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 사용자에 관한 그래프예요. 먼저 볼게요. 현재 이게 개인 사용자인데 원그래프를 보면 이게 2017년 1월 거까지거든요. 1월 거까지 1월에 조사한 건데요. 윈도우즈 7이 나올 때예요. 47.2%를 썼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이 25.3%예요. 윈도우즈 XP가 9.17이에요. 윈도우즈 8이 6.9%예요. 그럼 요거 3개 빼고 다 뭐예요? 다 윈도우즈예요. 너무 안타깝게 리눅스 2.2%예요. 리눅스 2.27%를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 사용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터미널 환경이 있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분투가 그래픽 환경으로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라고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눅스가 2.27이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건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 본 그래프이고 옆에 있는 이 그래프는 2019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하고 4개월이 지났나요? 그 사이에 윈도우즈 10이 자그마치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집에서 쓰는 자기 운영체제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다고 계속 날라오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윈도우즈 7이 47%였는데 뚝 떨어서 36% 정도 되고 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0이 자그마치 45% 늘어서 지금 다 우리 윈도우즈 10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리눅스는 개인 사용자가 언제나 리눅스 선택해서 10% 20%로 넘어갈까요? 그때가 올려나 모르겠네요. 예, 이제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보면 리눅스가 2.27%야 라고 해서 에이 별로 아니네. 리눅스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예, 우리가 방금 전에 개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대한 그래프를 봤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리눅스가 2.27%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되게 속상해요. 리눅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것으로 리눅스가 죽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슈퍼컴퓨터로 사용되는 OS 탑 500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서버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그래프에서 하늘색, 이거는 유닉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리눅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파란색 있죠?
윈도우즈의 지정 색깔이죠. 파란색. 이거 윈도우즈예요. 저 윈도우즈 이렇게. 색깔 나머지는 이제 냅두고요. 그럼 보세요. 예전에는 윈도우즈가 1900, 2000, 1999년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찾았었어요. 그쵸? 근데 2000년, 1999년 원래 리눅스가 1991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막 나와갖고는 원래 많이 안 쓰니까 1999년도 되니까 이제 리눅스가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리눅스가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리눅스를 다 차지하게 돼요. 아니, 유닉스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유닉스라는 시장에서 리눅스로 완전히 추세가 옮겨간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OS잖아요. 윈도우즈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리눅스가 결코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바일하고 웹 클라이언트예요. 모바일과 웹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용률인데요. 먼저 다 놔두고 안드로이드를 한번 봐보세요. 자그마치 87.8%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폰에 쓰이는 iOS가 11.5%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안드로이드 밑에 기반이 뭐라고요? 예, 리눅스죠. 요 안드로이드의 밑에 기반은 리눅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거 제가 어떤 학생이 해킹한 걸 봤는데, 본인 거 해킹했어. 본인 거 해킹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아니, 전부 다 리눅스 명령어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안드로이드 기반이 리눅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닉스 서버의 매출과 출하량과 매출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원인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IT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서버로만 쓰인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싼 프로그램 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오픈 소프트웨어하고 X86 서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X86 서버는 64비트짜리 64비트를 사용하는 리눅스 서버예요. 리눅스 서버를 X86 서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닉스 서버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채택한 서버를 유닉스 서버라고 해요. 근데 지금 대세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유닉스 서버 출하량과 매출이 요만큼 줄은 게 아니라 급격하게 추락하는 원인이 된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오픈소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유닉스 서버의 매출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영향을 주는 기술 도메인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클라우드. 아까 공유죠, 공유. 시설을 공유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빅데이터, 운영체제,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오픈소스 소프트에서 하는 기술 도메인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 써야 되는데 비용을 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리눅스를 쓰게 되면 이런 기술 도메인 부분이 무료라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 X86 서버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유닉스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T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X86 서버의 판매는 계속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X86 서버가 리눅스의 64비트 컴퓨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신 유닉스 서버 시장은 계속 축소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의 혁신 속도나 규모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닉스 계열 프로세스는 다른 컴퓨터에 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근데 X86 계열 프로세스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인텔이다. 그다음에 AMD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있어요. 서버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근데 일반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비용을 주고 사면 계획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 때문에 우리는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리눅스에서 x86 서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빅데이터를 사례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술 도메인에서 빅데이터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사례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은 모바일 시대예요. 네, 모바일 시대. 그리고 이것이 도래하면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왔는데 먼저 모바일 인터넷 시대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들을 내가 다운로드를 해서 그걸 작업하는 것도 장난 아니죠. 일단은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데이터만 하더라도 벌써 빅데이터예요.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바일 정보들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 시작을 했죠. 이게 트위터가 처음 나온 게 2008년인가 그때 트위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논문을 쓴다고 해봐서 그 당시라는 걸 대충 2008년인 것 같아요. 8년. 근데 그 당시 초창기에 트위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 쓰레기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트위터로 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니까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보다 한 농담조의 말로 보내서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SNS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 일반 사용자들도 많이 성숙해서 쓰레기 데이터를 그렇게까지 서로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쓰레기 데이터를 그렇게 보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바일 정보들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을 하죠.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써야죠, 이제는. 그래서 또 SNS의 GPS 기반의 지도, 날씨 정보처럼 기존에는 그냥 지나쳤던 데이터들이 이제는 중요한 데이터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보다 또 페이스북에 보내는 문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텍스트 아니면 숫자들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빅데이터 이후에는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중요한 데이터라고 인식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가운데 빅데이터고 여기 주위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옆에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봐보세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지나치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화해서 정보화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빅데이터는 이 빅데이터 등장 배경은 모바일 시대의 도래라는 것.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데이터예요. 일반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죠. 텍스트, 스트링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문자열을 말하는 거고, 데이트, 타임, 숫자, 분리. 이 분리는 참과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말하는 거 불린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이렇게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우리는 데이터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빅데이터 이전의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 가지고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고자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빅데이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아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흘려 지났던 데이터들, 우리 중요한 데이터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처음에는 보유하지 않았죠, 우리가. 흘려 보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였는데 이제는 그런 데이터도 되게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집어넣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수식과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주어진 텍스트를 날짜 변환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텍스트하고 텍스트를 연결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보유했던 데이터들은 그건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는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들, 요즘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기도 해요.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도 예전에 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받을 생각을 했었나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도 받아요. 그래서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수식이나 함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텍스트를 통해서 새롭게 날짜로 변하는 새로운 데이터 만들어내고,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빅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유한 데이터와 보유하지 않아서 새롭게 만든 데이터를 다 같이 집어넣고, 그건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럼 집어넣고만 있으면 뭐예요? 뭐 할까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죠. 데이터를 해석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조리법에 따른 메뉴예요. 이런 거. 예전에는 메뉴에 보면 조리법이 있었나요? 아니죠. 메뉴에 보면 조리법은 안 나와 있죠. 근데 이런 메뉴에 따른 조리법 여기 옆에 제공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이고 비즈니스 규칙에 따른 거예요. 그다음에 요 조리법에 따른 필요한 항목들이 들어 있겠죠. 그다음에 이 항목 안에서 요리 완성에 필요한 것을 카트에 담아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주어진 데이터만 갖고 보관만 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그걸 빅데이터화 한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 능력을 키워서 우리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으면 요 작업을 해주면 되죠. 데이터를 해석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빅데이터는 주요 특징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볼게요. 공공기관에서 제공해 준 데이터는 행정, 복지, 교통, 질병이에요. 그다음에 민간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데이터는 건강, 위치, 구매, SNS, 관광이에요. 예전에는 공공 데이터나 민간 데이터가 이렇게 합쳐서 새로운 데이터 만드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는 모든 걸 빅데이터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된 거죠. 그래서 먼저 보면 여기 제일 먼저 맞춤 복지라는 걸 볼게요. 맞춤 복지는 행정과 복지를 연계시켜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 거예요. 맞춤 복지. 요것도 빅데이터 안에 데이터로 들어가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가 됐지만 얘네들은 빅데이터 안에 들어가면 또 데이터가 돼요. 또 다른 데이터하고 만나서 또 새로운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까요? 스마트 관광을 볼까요? 스마트 관광은 관광이라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교통이라는 거하고 위치라는 거,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 관광이라는 하나의 신규 서비스네요. 스마트 관광이라는 신규 서비스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곳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그것도 빅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특징들의 집합을 빅데이터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는 앞에서 나와 있는 앞에 했던 공공 데이터하고 민간 데이터하고 합쳐서 새로운 빅데이터 정보화가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할 때 이제는 데이터 분석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것도 데이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관광이니 맞춤 복지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보게 되면 여기는 과거예요. 과거. 여기는 현재예요.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 분석 업무 환경을 한번 볼게요. GUI를 지원하는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만들어졌겠죠. 특정 분석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운영체제를 윈도우즈를 썼어요. 그렇죠? 개인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했고요. 분석 담당자가 사람이 개입돼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개입됐으면 데이터가 많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되면
그 사람에 해당하는 감정도 개입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현재의 데이터 분석 업무는 먼저 분석용 스크립트가 안에 있어요. 분석용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운영체제로 리눅스 서버 운영체제를 쓰고 있어요. 아까는 과거는 개인용 데스크탑만 딱 한 대 놓고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분석용 서버가 따로 존재하고 비즈니스용 서버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 라이브러리 다 이용을 해서 이런 서버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혼자 개입된 게 아니라 분석용 서버나 이런 서버들에 의해서 이미 안에 데이터화된 이미 자료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하고 다 매칭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의 환경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 중심에 리눅스라는 OS를 쓰고 있어요. 여기 서버가 2개가 나왔는데 얘네들도 요 내부에 리눅스를 쓰고 있을 거예요. 서버면은 컴퓨터니까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데이터 분석의 환경이 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두비라는 아키텍처예요. 이것도 자바 기반이지만 결국은 리눅스에서 가장 잘 동작을 해요. 이거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에요. 분산 처리 시스템 들어보셨죠? 서버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여러 군데에서 각자 처리해서 원하는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리눅스 기반이에요. 근데 리눅스란 말 한마디도 없죠. 근데 리눅스 기반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이에요. 아까 분산 파일 시스템 잠깐 HDFS 가지고 보여드리긴 했는데 먼저 볼게요. 이게 마스터 서버예요. 그리고 마스터 서버에 연결된 마스터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서버 1 데이터 서버네요. 서버 2 그 다음에 여기 파일 데이터 서버 3 이렇게 있네요. 각각의 저장 장치에 파일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터 서버 하나에 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 서버가 하나 둘 3개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각자 그 각자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나중에 사용자인 이 클라이언트에다가 정보를 보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용자는 얘가 여기서 처리하는지 얘네들이 다 처리한 다음에 모아서 나한테 보여주는지 모르죠. 그런데 요 기반 안에 리눅스 서버가 들어있어요. 리눅스 운영체제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 리눅스예요. 요 명령어 요거 디렉터리 위치 이런 거 다 루트 다 리눅스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의 모든 시스템들은 다 리눅스를 쓰고 있다라는. 근데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00% 리눅스라고는 보장은 못하죠. 훨씬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죠 지금. 예.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리눅스를 빅데이터에다 접목된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리눅스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아도 그런 시스템들이 리눅스를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개인 사용자들한테는 리눅스가 많이 사용되지 않고 10%도 안 되는 결과를 갖고 있지만 서버 운영체제는 다르잖아요. 그럼 과연 리눅스 운영체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인공지능과 IoT,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는 요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럴 때 오픈소스 영향력은 더욱더 막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Make Use Of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걸 조사를 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미 웹서버 운영체제 중 오픈소스의 리눅스 계열을 사용하고 있는 웹서버의 비율이 96.5%래요.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95%가 넘었는데. 그쵸? 심지어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도 리눅스 계열의 비율이 92%래요. 이렇게.
근데 더욱더 놀란 것은 MS 윈도우 운영체제. 그쵸? 마이크로소프트사죠. 그 고향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서도 2012년부터 클라우드에 리눅스를 쓰고 있대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리눅스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회사에서도 이런 것, 이렇게 리눅스 OS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과연 리눅스 온치의 미래가 흐릴까요? 100%까지 되는 경우가 있을까도 모르겠지만, 더 늘었지만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용자들에 해당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잖아요. 거기는 운영체제 점유율이 보면은 여기 윈도우즈가 지금 77.61%예요. 이거 2019년 7월에 조사한 거네요. 가장 최근이잖아요. 그 나머지 리눅스는 1.65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리눅스의 과제는, 서버 운영 체제는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 자리 잡은 상태에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개인 사용자들한테 이거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리눅스를 유료로 팔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는 사람만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늘겠죠. 이것도 학교마다 리눅스 강의하는 데도 많이 늘고 학원 같은 데서 많이 늘긴 했는데, 참 그렇게 안 늘어나네. 늘어서 1.6%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러면 예, 진짜 리눅스를 배워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말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 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보면 필요한 경우는 IT 관련 학생이나 이런 관련의 직장인들은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모든 회사가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리눅스를 배우지 않으면 직장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눈치 보겠죠. 아니면 학원 가서 배우면 되겠죠. 근데 직장 가서 학원 다니는 건 몸이 너무 피곤해요. 직장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공과 학생이나 이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빅데이터나 딥러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는 당연히 반드시 해야 돼요. 물론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들이 나는 리눅스 싫어해. 그래서 나는 C나 자바 이런 것도 윈도우에서 할 거야. 해도 돼요. 근데 회사가 우리는 모든 시스템 리눅스로 바꿉니다. 그때 가서 하면 너무 늦죠. 그래서 반드시라고 해야 되는 부분은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제 생각은 하는데, 나머지는 IT 관련 학생 당연히 하죠. 학교에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요. 그쵸? 직장인이 되기 전에 배워놓으라는 거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리눅스 빼고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 배우든지 말든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쵸? 나는 집에서 윈도우즈 컴퓨터도 안 열어보는데 리눅스 배울 필요는 없죠. 나는 게임을 해도 윈도우즈 기반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리눅스 배울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대로 배우거나 말거나, 이거는 일반인이고요. 이외에는 필요합니다. 후회합니다. 안 하면. 제가 리눅스만 거의 20년째 강의를 해가는데 후회합니다. 학교 다닐 때 리눅스 열심히 안 한 학생은 나중에 졸업하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리눅스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럼 제 거 강의 파일 줘요. 저 강의 파일이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해요. 그때서야 이제 학교 다닐 때 안 배우고 직장 가서 배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리눅스는
퍼센트가 2. 몇 프로밖에 일반 사용자가 쓰는 그런 비율밖에 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요즘 변화하는 추세에서 따르려면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반드시 리눅스 배워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고 '나는 리눅스를 배울까 말까.'를 고민하신다면 그냥 사용자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되겠죠? 본인의 의지대로 일반인. 그쵸. '나는 리눅스를 배울 거야.'라고 결정을 했다라면 이제 배포판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근 300여 개에 가까운 배포판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배포판 4 개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중에서 나는 어떤 거를 이용할 것인지를 이제 어떤 배포판을 쓸 것인가 생각을 해 보시는데 중요한 건 미래지향적인 배포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포판까지 선택이 끝났다면 그리고 리눅스가 무엇인지 아주 쬐끔 알았다면 이제는 리눅스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배우면은 인제 리눅스에 관련된 명령어를 배우시고 명령어를 통해서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배우시고 거기서 네트워크나 보안을 설정하는 법도 배우시고 그러다 보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신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다 마우스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입력을 하면서 뭐 오류도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인제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음 '아 리눅스 더 공부해 볼까?' 이런 마음도 들기는 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매일매일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어마어마하게 넘쳐납니다. 그쵸? 그 넘쳐나는 그런 데이터에서 그런 홍수 속에서 정보와 홍수 속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위에 있는 필요한 경우, 배워야 되는 필요성에 필요한 경우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리눅스를 꼭 해 보시기 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리눅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꼭 배우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했습니다.